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도대체 왜 이렇게 밀리는 것인지, 수급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섹터 고민까지 다 담아봤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침 또 두 분 오셨는데 이렇게 축축 쳐져서 어떡해요. 저희가 섹터에 대한 고민 들어가기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조금 샀거든요. 정말 조금. 근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거세게 매도를 하는 건지 셀코리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수급 공백이 아무래도 지수 끌어내리는 큰 요인이 될 텐데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되는 걸까요?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부침이 더 심하죠. 2.4%가량 하락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팔고 있는 상황.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급 공백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지는 걸까요? 수급의 공백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왜 수급의 공백이 나타났는지를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미국의 대선 어떤 레이스에서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쭉 이어져 오는 기조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왜 트럼프가 유리하다라는 게 지수를 이만큼 끌어내릴 정도로 악재인가? 두 번째, 트럼프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킹달러 기조가 맞아요. 나오면서 네. 원달러 환율에서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지금 1380원대 가깝게 지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이 우리나라 시장에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꼈던 외국인은 환차손까지 입으면서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무리하게, 무모하게 들어올 이유가 지금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의 공백이 생긴 것이고 외국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또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망 스탠스를 조금 더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수급의 공백이 지금 나타났고 그동안에 이 수급의 공백을 잘 메꿔줬던 쪽이 제약바이오 혹은 2차 전지였는데 오늘 이들도 지금 네.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지수를 막을 만한 어떤 주체, 섹터가 지금 없는 상황 속에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맥이 빠졌다. 그거 맞는 것이고 이제 수급 공백이 왜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반도체를 그동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처럼 그나마 그 공백을 메워주던 쪽에서도 굉장히 약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수 먼저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이 수급 공백의 거의 8할 정도가 이제 반도체인데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입니다. 거의 삼성전자 내리 팔고 있는데 황유현 팀장님께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일 신저가 그나마 우리가 한 59,000원 중반대 그 정도 가격은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58,000원까지 또 내려왔거든요. 네,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네, 아직 확인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멀었죠. 오늘 설사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우리가 바닥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위치일 것 같고요. 지금 사실 한 달여, 조금 길게 보면 지금 8월 달부터 주구장창 내리 거의 팔고 있습니다. 올 사실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꽤나 많은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한 20조 원 정도의 삼성전자 순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최근 8월 달부터 한 2달 반 정도의 흐름을 보면 사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이런 흐름은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하게 밀리는 자리. 저는 삼성전자를 요약을 하고 싶은 게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가성비는 좋지만,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손익비는 그나마 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말 뭐냐면 좀 기다리면 그래도 먹을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손익비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가성비라는 관점, 그러니까 다른 종목, 다른 업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처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수급 공백 왜 수급 공백이 일어났느냐, 수급적으로 풀어주셨지만 일단은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계속적으로 버텨왔던 반도체들,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기대했던 부분들이 낸드나 이제 디램 같은 레거시 반도체 쪽도 조금은 좋아질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생각보다는 삼성전자의 분전이 좀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실 오늘은 장중에 지금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어제도 그랬고요. 네. 근데 어제 막판에 다시 또 쏟아내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도 어떻게 과연 될지는 말씀을 또 가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환율 이야기 잠깐 해주셨습니다. 저도 환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통계적으로 반도체 겨울때 투자하면 그래도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에서 네. 그래도 손익비의 관점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이제 팔 만큼 사실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규로 이 환율에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 손이익까지도 생각해 볼 수입니다. 네.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약간 역발상적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과연 여기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냐,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거는 아직 사실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내년도 2025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사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더군다나 4분기 들어오면 이제 올해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에 1월에 발표할 4분기 실적보다는 2025년 전체 실적을 보고 움직일 건데 지금 반도체가 일정 부분 저는 한 70% 80%는 많이 반영해 갔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신 또는 언제쯤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락이 멈출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매크로 여러 가지 이슈들과 겹쳐지면서 사실 불확실성을 계속 낳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매도한다기보다 그냥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셀코리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삼성전자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제 담아도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고 나서 그 다음은 거기에 이제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꾸준히 생각해 봐야 하는 포인트까지 같이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어제 사실 만족스럽게 오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한 주의 출발이 좀 양호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었는데 또 이제 밤사이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나오는 얘기고 거기다가 미 대선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까지 대외 변수가 너무 많아서인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다. 언제까지 이 박스권을 이어갈 것인지 사실 이건 지금 박스권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또 밑으로 더 떨어졌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거 언제까지 저희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안 좋다면 뭐 견뎌낼 수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미 증시는 저렇게 좋은데 사실 미국 증시는 오늘 아침에 마감을 했을 때 네.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강하게 네.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 맞아요.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들이 반등이 나올 때 그들이 재차 리바운딩이 나올 때 따라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하락 나올 때는 2배, 3배 속도를 더 내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힘이 드는 상황인데 저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 수급을 좀 빨아들일 만한 어떤 새로운 트리거가 될 뉴스를 좀 내보내야 조금 시장의 질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HBM3 이 12단에 대한 정확한 플래닝을 투자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꽁꽁 싸매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로 지금 3 이 12단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가 혹은 진행을 하고 있다면 어느 구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오픈이 되어야 투자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TSMC는 저렇게 파운드리에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삼성전자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해줄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삼성전자로의 이제 수급이 회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난주 초에 잠깐이지만 삼성전자가 6만 전자 위로 올라오니까 시장의 질 자체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요. 것을 한번 네. 느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단계적으로 좀 나와줘야 시장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돼서야 이제는 조금은 반등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수의 기여도가 높은 삼성전자가 확실히 좀 자리 잡아서 6만 전자를 잘 지켜줘야 될 텐데 우리 한 번 또 괜히 맛을 보고 나서 뺏기면 맞아요. 더 서럽잖아요. 오늘 그 서러운 장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그동안에 나름 수급 공백을 메워줬던 쪽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이제는 또 투심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죠. 그거에 대한 경계감 때문인지 2차 전지주가 오늘 너무 많이 빠져요. 셀사부터 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수급이나 시장의 영향인 것인지 아니면 섹터에게 있어서 악재가 있는 건지 황유현 팀장님, 테슬라 실적에 대한 일단은 기대치가 좀 낮습니다. 뭐 수익성 악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난히 더 2차 전지가 안 좋은 건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다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사실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면 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락이 조금 의미 있다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전형적인 투매의 느낌이 좀 저는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는 못 버티겠다라는 약간 초반부터 물량이 작정하고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교란을 좀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셀 3사 중에서 그나마 추세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좀 밀리면서 시장에서는 좀 매물을 부르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테슬라 행사 이후에 사실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들이 한 8월 달, 9월 달에 먼저 선제적으로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었고 이제 모멘텀이 소멸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 또 매물을 부르는 양상이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은요. 일단은 바닥 2분기에 먼저 주가들이 3분기까지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라는 그 시험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바닥인지 진짜 캐즘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 투자자들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뭔가 다시 스마트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또는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사실 대형주는 저는 보유하실 만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다음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2차 전지 대형주 쪽에서 먼저 움직임들이 먼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처럼 소재들 중에서 또 새로운 어떤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건데 그 부분은 사실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고 봐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뭔가 새로운 폼팩터가 나와야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주도주의 양상을 띌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도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양상에서 또는 2차 전지 실적도 물음표인 상황 그리고 과연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 근본적인 물음까지 들어가야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은 어쨌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수급에 3등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좀 빠져나가는 네. 그런 느낌이 매우 강한 날입니다. 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 그리고 캐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씻겨나가나 우리 한창 2차 전지 많이 오를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와 이제 긴 터널을 좀 통과하는 것인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 진짜 괜찮아졌다.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 진바닥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말씀해 주셨네요. 뭔가 새로운 키가 필요해 보입니다. 2차 전지 전반 반등에 있어서는요. 자, 그러면 리튬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미국 쪽에서 대량의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다. 뭐 전 세계가 다 쓰고도 남을 만한 양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 네. 그러면 우리 리튬이나 양극재주에게 있어서도 뭔가 이게 센티 측면에 있어서 악재는 아닐까라는 고민도 되고요. 무엇보다 LNF가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를 반토막이나 냈더라고요. 네. 여러 영향을 좀 받아가는 것 같은데 이 뉴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벌써부터 지금 매장량의 의미를 좀 두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이제 시세가 좀 네. 변동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대신 2차 전지 관련주를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8월 말부터 10월 지금 현재까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악재보다는 네. 호재성 뉴스가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YOY 대비 혹은 QOQ 대비 조금은 나아지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네. 테슬라가 실제로 실망스럽다라고는 하지만 인도량이 개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네. 확인을 했었던 2분기 말과 3분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다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안 좋은 뉴스를 찾아서 아, 이것 때문에 빠지는구나. 이제 끼워 그렇죠. 맞추듯이. 저것 때문에 네. 빠지는구나.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의 어떤 해석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을 조금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올랐다면 분명히 3분기 실적 나오고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실적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리는 건 오히려 역발상 쪽으로 당장 이제 막상 이제 실적이 발표하게 되면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사야 되느냐, 손절을 해야 되느냐,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의미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실적이 좋든 싫든 발표 이후에 메이저 주체들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잡고 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만약 그때도 하락 변동성이 보인다면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상승 변동성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를 좀 주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중요하게 봐주셨습니다. 그 기점으로 변동성도 유의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동차 이야기 해볼게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현대차의 인도 법인의 상장 오늘입니다. 근데 주가 흐름은 재미가 없어요. 차라리 많이 올랐다가 뭐 빠지면 뭐 세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최근에 너무 재미없었고 기아도 오늘 3% 정도 하락, 부품주도 뭐 이렇다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주가 흐름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황유한 팀장님, 이 뉴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상장을 하고 나면 뭐 4조 원 넘는 실탄도 장착할 것이다. 네.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가 우상향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건가요? 뭐 지금은 사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더 좌지우지하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만약에 현대차만 이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매물 부담이 나왔을 확률이 더 높고 네. 주가 흐름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급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 그래도 시장 받쳐주고 있는 게 현대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어쨌든 오늘 한 1% 이하 하락 정도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조금 그냥 코스피 시장하고 거의 연동해서 움직인다 정도. 더 네. 하락하는 것보다는 네. 코스피 시장 연동해서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만 좀 매도세가 진정된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다시 시장 주도주로 될 확률이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높은 섹터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밸류업과 관련된 이벤트, 현대 이제 인도 IPO가 두 가지 이벤트가 겹치면서 사실 9월 달에 그래도 단기 좀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소멸되면서 쉬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밸류업 지수 종목들도 재산정하고요. 그다음에 네. 지수 ETF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실 모든 종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형주 단에서 밸류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현대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밸류업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년도 안 된 거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당연히 답답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중장기 성장성, 친환경차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에서도 이제 해외 유명 차종하고 견주어도 지치지 않을 성능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당연히 보유하셔야 되는 구간 같습니다. 네. 꾸준히 좀 보유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인도 법인의 IPO 그리고 밸류업까지 좀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호재는 참 많은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을 봐야 될지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은지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완성차 두 종목 중에 볼지 아니면 부품주에서 골라볼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뭐 네. 완성차냐 부품사냐 하면 완성차가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겠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손익비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네. 완성차보다는 이제 부품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인도 자동차 관련주 하면 크게 세 가지 부품사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겁니다. 네. 화신, 서현, 이화, SL. 네. 근데 이들이
출발은 그래도 지수보다는 나았는데 지수가 네. 이렇게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본연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한 채로 네. 지금 시세가 그렇게까지 지금 강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도 강한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네. 이제 HL 만도가 아닐까 싶어서 맞아요. 저는 만약 부품사를 좀 선택을 하신다면 HL 만도를 보시는 것도 이제는 나쁘지 않겠다. 일단 우리가 말도 많고 좀 기대가 많았던 인도시장 증시는 우선은 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아웃퍼폼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한 채로 소강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HL 만도만큼은 일단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소비 심리가 촉진되었을 때 그래도 가장 매출이 또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이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 HL 만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약 20% 정도가 중화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저는 이제 다른 기업들도 자동차는 워낙 잘 팔리고 있어서 실적 부분 크게 걱정 없지만 중화권 증시에서 혹은 중화권 시장에서 회복 속도를 좀 따져보면 HL 만도가 지금은 가장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부품 쪽을 보신다면 지금의 HL만도 현재 구간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HL만도 또 자율주행이랑도 붙여가지고 또 맞아요.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HL만도를 자동차 부품사 안에서는 가장 좀 좋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안정적인 걸 원한다면 완성차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탄력 있게 수익을 추구한다면 부품주 안에서도 HL 만도를 딱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을 황유한 팀장님께도 네. 여쭤볼게요. 완성차와 부품 어느 쪽 좀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저는 사실 금투세가 좀 약간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저도 네. 부품사 쪽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네. 일단 저는 지금 큰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결국은 네. 외국인들이 결국 산다면 큰 종목들 위주로 사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지금 이 순간에서는 현대차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차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번 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처지는 이야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오르고 있는 빨간불이 상대적으로 많은 쪽 이야기 해볼게요. 원전, 방산 이런 쪽이 될 텐데 대표적인 뭐 수주 산업 관련해서 움직이죠. 일단 원전은 최근에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빅테크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SMR 4기 건설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내놓겠다라는 이야기. 지투파원의 개별 호재도 있었죠. 여러 가지 원전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원전주 오늘 할 거 없을 때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를 때 차라리 원전주 안에서 좀 노려볼까요? 저는 원전 없으시다면 네. 오늘 충분히 괜찮다. 오늘 신규 진입도 괜찮다.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그리고 막 이 카메코라고 하는 기업들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기업들이 이미 미국 증시에서는 최고가 적게는 뭐 30%, 이렇게 가죠? 많게는 네. 50%, 60%씩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사실은 소형 원전 모델보다는 대형 원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소형 원전 SMR과 관련해서 이제 부품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본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난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를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네,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네.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 오늘 뭐 G2파워와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그쵸. 지금 변동성을 좀 보이고 네. 있는데 저는 명분이 있는 쪽,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품을 납품하는 이력을 좀 갖고 있는 쪽에서 체크를 해보면 우진과 우진엔텍, BHI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네, 네. 매매 전략을 좀 짜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전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주가 왔다 그래서 당장 뚝딱뚝딱 만들어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납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형 원전은 5년에서 7년이고요. 소형 원전, 대형 원전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 기간 동안 잘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쪽을 고려를 해보면 저는 부품사 안에서도 BHI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500억인데 수주잔고가 지금 10월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은 아무리 이제 원전이 좀 지지부지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좀 바라보신다면 이러한 기업도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전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대장주 하나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되고 이 안에서 탄력 있는 종목을 원한다면 우진과 우진엔텍 그리고 BHI까지 좀 종목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산도 궁금합니다. 방산 너무 이슈가 많네요. 중동부터 러우 전쟁 그리고 대북 긴장감까지 이슈 속에서 오늘은 또 중소형주가 좀 많이 튀어오릅니다. 대형주 고점에 대한 부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중소형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황유한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방산주 중에서 좀 가장 답답하다고 느껴졌던 한국항공우주까지도 네. 어제는 좀 이제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 나열해 주셨는데 거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에도 방산은 네. 사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방산이 올해 내내 수주를 계속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도 사실 큰 부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정치 변동성에도 어느 정도 해지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해지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뭔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당연히 이쪽에서 방산에 있는 수급들이 확 급격하게 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방산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매수라던가 그리고 중소형주들에서의 매매 이런 흐름들이 단기간에 꺾이기는 사실 단기간에 꺾일 분위기는 아닌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테마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게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쏘면 관련 뭐 작은 중소형주들이 튀어가고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과거에는 사실 내수 기업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주요 매출처가 되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방산은 엄연한 이제 수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장을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은 사실 어떤 뭐 리스크도 당연히 주식시장에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방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 지수 편입 가장 높은 확률도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현대로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주가가 잘 밀리지 않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방산 섹터는 일단은 대외 매크로적인 환경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매하셔도 좋고요.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산의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하나의 대안주로도 말씀해 주셨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셨는데 현대로템이 최근에 어쨌든 신고가 영역에 네.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도 좀 있다 생각했는데 방금 매수의 의견도 네. 주셨거든요. 오늘 또 원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격 전략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신고가 계속 네. 써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가고 있고요. 그 말은 위로 물량 부담이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올라간 건 사실 가격은 많이 올라왔어요. 가격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목표가는 신고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로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원전과 방산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이거 저희 좀 마지막 순서로 빼놨었는데 지금 또 YG 플러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YG 엔터도 빠르게 또 오름폭을 키웠네요. 6%대 강세. 거기다가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모비데이즈도 여전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제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엔터주에게 있어서 이거 단기 효과일까? 최근에 또 한강 효과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엔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지 랠리의 신호탄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춰보면 좋을까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라고 해석할 그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라든지 스타성이라든지 흥행성이 안 좋은데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굉장히 저도 중독성 있게 지금 좋게 듣고 있는데 만약 오늘 시장이 엔비디아가 신고가로 갔기 때문에 수급 쏠림의 현상이 반도체로 만약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 네. YG 플러스와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갭상승하고 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네. 오늘 반도체도 제약바이오도 2차 전지도 못 가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뉴스가 지금 가장 강한 쪽을 체크를 해보면 원전과 바로 이제 이 엔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갖고 또 이제 그것을 뒤따라서 어제 YG 엔터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또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네. YH 엔터까지도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해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의 반등과 이 흐름은 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실 때 저는 신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YG 쪽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1순위로는 JYP 엔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의 일정이 가장 좀 타이트한 게 JYP 엔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노이즈는 많지만 결국엔 BTS가 또 완전체로 돌아오는 시점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딛고 딱 올라오는 그 타이밍에 로제 아파트의 신곡이 굉장한 흥행을 누리면서 엔터주에게 있어서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나 하이브까지 긍정의 시각으로 봐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황유현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앞서 본부장님께서 내년에 BTS의 완전체 컴백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하이브 지금부터 선점해도 괜찮은지. 확실히 엔터에서 대장은 하이브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맞습니다. 맞고 사실 지금 이벤트들 때문에 사실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라고 보이고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자리 잡아야 되는 구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BTS의 컴백이 되더라도 사실 과거의 임팩트, 주가에는 임팩트가 그만큼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곡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될 거라는 불확실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엔터 주식은, 그리고 시장이 좀 턴한다라고 하면 오늘 강했던 주식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큰 전제 조건을 시장은 저는 반등한다, 지금 정도면 이제 반등할 때 됐다라고 보고 일단은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엔터 주식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계시는 구간이고요. 다만 여기서 신규로 뭔가 더 의미 있는 내 포트에서의 비중을 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관점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섹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분과 나눠봤어요.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